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인 사람들이 신청 대상자고 이번 주 내내 이런 방식의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도 종전보다 1시간 늘어난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하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다시 거리로 나서겠답니다. 연중 가장 푸근한 명절 추석을 앞두고도 그들의 마음은 아직 겨울이네요. 우린 아직 폭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중입니다. 뾰족수는 없을까요? 9월 6일 월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주말 사이 정치권 참 분주했습니다. 민주당의 충청 지역 경선 결과가 나왔고요. 야권에서도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어떤 얘기 오갔는지 우리 여의도 특파원 김도형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나온 경제 뉴스 정리해볼까요? 당국의 대출 조이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 소식과 함께 하반기 채용시장 여전히 어려울 거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박연미의 경제픽. 월요일 아침은 항상 서민주머니 든든하게 해주는 서주든 씨,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탐사, 공시대상 기업 집단, 쉽게 말하면 대기업인데요. 71개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가 더 늘었다고 하네요. 어떤 회사들인지, 어떤 내용인지,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따져보죠. 그럼 증시 가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우리 지난주 뉴욕 증시부터 정리 부탁드릴게요. 미국 증시는 부진한 고용보고서 결과로 하락 출발을 했었고요. 특히 임금 상승률이 높아져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된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에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만 명대로 이제 다시 근접을 하자 경제 정상화 관련주가 이제 부진한 반면에 온라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는 등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됐고요. 결국은 미국 시장은 고용보고서 결과, 그 다음에 코로나 확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조 마감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가 나왔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일단 8월 고용보고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지난달에 105만 건보다 크게 감소한 23만 건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쇼크가 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숙박 및 음식 서비스, 그다음에 음식료 매장.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업종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고용이 크게 감소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7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으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자 일부 산업이 위축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항공이라든지 카지노 같은 여행이나 놀러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코로나 피해 업종인데 이쪽은 오히려 고용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피해 업종 중심으로도 엇갈리는 모습.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네.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 0.6% 증가를 했는데, 상승을 했는데 네네. 개인 서비스 부분이 0.6%, 뭐 레저 및 적객업이 1%. 그러니까 고용은 감소했는데 임금은 상승했다?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구직을 포기한 부분이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사람 뽑기가 힘들어서 임금을 올려주는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임금 인상을 늘려서 고용을 늘리는. 그러니까 이번 고용보고서가 쇼크가 났지만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이제 갈 거야라고 확대해서 갈 부분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연준의 테이퍼링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은 크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 코로나가 결국 문제인데, 최근에 그 뉴욕이나 보스턴에서 사람들이 찍어 올린 사진 보면 마스크 안 쓰고 좀 일상적인 모습이 많거든요. 지금 미국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8월 30일 날, 지난번에 1월 달에 30만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건,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까지 증가했었는데 8월 30일 날에 28만 건, 그다음에 9월 3일 날이 19만 건, 거의 20만 건에 근접하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전체 국민들 중에 62%가 1회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58%니까 상당히 많이 따라붙었죠. 네. 근데 작년 노동절 연휴 당시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4배, 그다음에 입원도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백신율이 95% 얘기하면서 접종이 시작된 지 8개월이 넘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너무 크게 늘어나 버리니까 국민 스스로 이제 구직 포기 등이 나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최근 몇 주 동안 이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 증가폭이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피크아웃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 교통안전청 TSA가 발표하는 하루 공항 이용객 수가 8월 말에 지난 2019년 대비 한 25%에서 30% 정도 감소했다라면 9월 3일에는 거의 2019년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 게 되게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참은 거죠, 그동안. 그렇죠. 네, 그러다 주사도 보니까 맞았고. 이제 그 노동절 이후에 과연 그 추이가 어떻게 될지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일단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일단 매물이 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출발을 했었고요. 낙폭을 확대하기보다는 그 근처에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에 주목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화요일 날, 내일 호주,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캐나다,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유로존이라고 하는 유럽의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각 중앙은행 총재들이 최근 들어서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매일매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여전히 매일매일 경제발표서를 꼭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야겠네요. 매파적 발언이라는 게 금리 올려야 된다, 테이퍼링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심각하다는 말씀 매일 드리게 되는데 듣기 싫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노력하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확진자 수 나온 거 보니까 그래도 하루 전보다 100명 이상 줄었더라고요. 불필요한 이동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식구들과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동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혼자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고된 시기 한번 빨리 끝내보자고요.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 녹용 선물 세트 드립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예상치보다 높은 지지율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건 극히 일부의 선거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섣불리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글쎄 얘기만 한마디 하면 다들 볼 때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또 공정한 어떤 이 경선을 진행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그분들을 설득해서라도 이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 그런 룰, 당에서 정하는 룰의 합당성을 강조해서 메타버스와 같은 거대한 경선버스, 정권교체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지난 주말 누군가는 축배를 들고 누군가는 쓴 잔을 마셨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불꽃 튀는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우리 여의도 특파원 모든 걸 알고 있는 아주경제 김도형 기자와 함께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도형 기자 야당 출입 기자인데 일단 우리 여당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지난 주말 사이 충청권 경선 마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의 완승 이렇게 판정을 해도 무리가 없는 숫자네요. 예, 선거 전에는 말이 많았는데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완승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21,047표를 얻어서요. 전체 득표율의 54.72%를 기록했습니다. 과반을 넘어선 거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841표, 28.19%를 얻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7.05%로 3위를 기록했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대치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런데 표정이 썩 밝진 않았습니다. 네. 자, 완승을 거둔 이재명 경기지사, 뭐 아직 1차전이긴 한데 어떻게 나라 경제 살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경제 공약을 발표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찬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른바 지사 찬스를 썼어요. 이제 이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대출을 네. 경기도에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요. 기본 대출이요? 네, 기본 대출이요. 경기도 경제실은 지난달 31일 만 25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 원을 빌려주는 청년 기본 대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기본 대출은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그 경기도는 예산을 1조 원 정도 규모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1조 원 정도라면 손실 규모가 통상 20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나 20년 후에 500만 원 정도를 못 받게 될 정도라면은 대출받은 청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지출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복지 지출을 줄여주기에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 경기도가 도 예산으로 예. 1인당 청년층에게 500만 원까지 따지지도 않고 꺼준다. 예.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갚으라고 할 건데 그때 이걸 못 갚을 정도면 굉장히 소득 수준이 낮을 것이니 어차피 복지 재정으로 들어갈 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글쎄 이게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지는 좀 지켜봐야겠고 일산대교 공익 처분을 추진한다. 예. 다리를 판다고요? 그 파는 게 아니고요. 없앤다고요? 사겠다는 겁니다. 사겠다. 예, 그 경기도와 고향 파주 김포시가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 일산대교의 민간 관리 운영권을 회수하고 이제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자 사업자 관리 운영권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취해주는 방식인데요. 이게 결정되면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바로 중단이 되고 보상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공익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지금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논란이 좀 커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7천억 원 정도의 보상 금액을 도에서 추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50%, 고향 파주 김포시가 5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쪽에서는 뭐 충분한 보상만 된다면 괜찮다는 입장인데 충분한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입장이 갈릴 수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향 파주 김포시가 반을 낸다고 하는데 그쪽의 재정 여력도 좀 봐야겠고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아동수당 공약을 내놨네요. 예, 그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아. 생후 60개월까지 아동에 대해서 매월 10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출산이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특단의 공약을 낸 겁니다. 그런데 원래 정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그렇죠.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들어갈지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산을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손수. 네. 네. 이제 2016년에 출생아 수가 40만 명이고요. 2020년 출생아 수가 27만 명 정도 됩니다. 말씀드리니까 되게 많이 줄어든 건데. 그러네요. 그래서 대충 평균을 제 나름대로 네. 35만 명으로 잡고 5년이면 175만 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매년 1,200만 원씩 준다. 이렇게 하니까 21조 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 전 총리는 현재 83개월 아동까지는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통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간접 지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통폐합하겠다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들어갈 재원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은데 진짜로 저출산을 타개할 수 있다면 한번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크기는 한데 아이를 키워보면은 그 공공 어린이집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그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참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고민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으로 가보면 이쪽은 유독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이 많습니다. 근데 네. 이게 노동개혁이라는 게 노동자를 개혁하겠다는 건지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을 개혁하겠다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정확하게는 이제 노사 관계를 개혁하겠다라는 게 이제 개혁이라는 거는 국민의힘 쪽 입장인 것이죠. 근데 좀 입장이 많이 달려서 그 말씀하신 거는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시면서 이게 개혁인지 아닌지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현재 3강을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노동 문제 해법이 상당히 많이 엇갈립니다. 특히 이제 해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노동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또는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세 사람의 입장이 좀 많이 갈리는데요. 일단은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해고할 자유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고 홍 의원하고 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동개혁은 해야 되는데 이제 유연성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방법론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 자유로운 해고에는 반드시 단단한 사회 안전망이 기초하고 있어야 하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한 AS까지 지금 고민이 돼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 입장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난 3일에 그 청계천의 전태일 열사 동상을 찾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노동 보장이 강했던 독일, 덴마크 등이 유연 안정성으로 바뀐다. 그런 식으로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원래 노동개혁을 통해서 해고를 쉽게 하면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대신에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와는 좀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공 서열제를 좀 깨겠다라는 입장 정도만 표명을 했어요. 네. 요새 젊은 직장인들은 연공서열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용 유연성 문제보다는 이제 연공서열식 연봉 구조 등에 대해서 좀 손을 보겠다. 그 정도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큰 그림보다는 일단 작은 문제들을 예.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홍준표 후보 항상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네. 강성노조 때려잡겠다 예. 이런 표현이 유명한데 네. 여전히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 지난 2일에 국민의힘 울산시당을 방문했는데요. 이제 미국 디트로이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디트로이트가 이제 강성노조가 과도하게 작업장을 흔들어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산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경제도 망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서 저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대통령 출마 선언할 때 대통령 그 경제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서 이제 노동개혁을 하겠다. 대화보다는 그쵸.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김도영 기자가 그게 우리 헌정사상 두 번밖에 쓰인 적이 없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도 얘기해 줬어요. 예, 맞습니다. 네. 금융실명제하고 박정희 대통령 네. 시절. 예. 그리고 그래요. 네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지난 1일에 김포의 한 택배 대리점 점주가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이래도 강성노조 수술에 반대할 건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자 유승민 후보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이제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는 겁니다. 그 북유럽 국가들처럼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지난 1일에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노동개혁은 사회 안전망, 복지의 개혁이 같이 가야 성공할 수 있지 따로 가서 성공할 수 없다. 정치권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업과 노동에게 각자 핵심적인 걸 조금씩 양보받으면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개혁을 이뤄내겠다라고 했는데 여러 번 시도를 했었지만 사실 무산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김동명 위원장도 그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IMF 사태 이후에 꾸준히 사회적 대화를 해왔다. 이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회적 대타협 성과를 이룩하고 이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시기가 됐다고 화답했습니다. 좋은 얘기 같은데 사회적 대타협 이게 손에 딱 뾰족하게 와닿는 그런 느낌이 좀 덜한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자, 지난 한 주에 국민의힘 정무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일단 정책 부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청년 원가주택 한다고 했더니 다른 후보들이 맹공을 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청년 건설 원가 수준으로 수도권에 30만 호, 토지 임대후 방식으로 역세권에 첫집 주택 20만 호를 짓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국가의 재정이 거의 안 된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캠프의 경제정책본부장인 유경준 의원이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봤어요. 네.
이분이 통계청장 출신인데 네. 자기가 이제 돌려본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한 30년간 네. 2천조 원의 국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2천조 원이요? 예, 서울시내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거, 건설 원가 올라가는 거, 집가 상승률 등을 10년을 평균을 적용해서 추계를 했는데 공급 시점에서 한 250조 원, 10년마다 한 300조 원씩 기회 비용이 발생을 하고 30년 뒤에 주택이 소멸할 경우에 이게 환매부 주택이잖아요. 네. 국가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879조 원의 환매 금액을 국가가 온전히 떠안아야 된다. 그래서 한 1,879조 원의 국가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 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GDP 국내 총생산의 총합이 대략 2천조 원이 안 되거든요.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하네요. 자, 윤 전 총장 측도 반격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예, 관련된 질문을 기자들이 하니까 가짜 뉴스다. 초기 투입 비용이 주택을 분양해서 회수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금융 비용조차 원가에 상정이 된다. 재정 부담이 들지 않는다고 했고요. 여기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의원이 이제 40년 된 음마 아파트 예를 들면서 이제 유승민 캠프의 입장은 30년 뒤에 주택이 소멸할 거라는 걸 네.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주택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비싸다. 네, 그걸 이용해 갖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한 건데, 근데 토지 임대부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음마 아파트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 이익이. 그래서 이게 맞는 해명인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대비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다. 이 부분까지 좀 챙겨봤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일단 한 주간 여야 경선 주자들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여의도 특파원이지만 경제도 놓치지 않는 아주경제 김도영 기자. 이번에는 주요 경제 뉴스 2개 더 추가해 오셨죠. 네. 첫 번째, 가계대출 증가율을 좀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이 어려워진다, 이 얘기가 나오네요. 예,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시중은행의 증가율을 5에서 6%로 맞추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의 70%가 부동산 가격과 비례해서 증가하는 주택담보대출이고 네. 그다음에 50% 이상이 실수요 성격이 분명한 전세자금 대출이라서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4.28% 늘어난 28조 6,610억 원입니다. 연말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올해 초에 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거의 다가선 상태입니다. 그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계대출 증가가 투기라기보다 부동산 공급 부족과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주택 관련 대출의 증가인데 무리한 요구라는 시중은행 관계자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자면은 집값이나 전세금이 올라가면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채용 시장도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10곳 중 7곳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한 명도 뽑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대기업의 67.8%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은 기업은 54.5%고요. 아예 뽑지 않겠다고 한 기업은 13.3%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 그리고 고용 경직성으로 인한 인력 구조 조정의 어려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반면 이제 32.3%의 경우에는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 가운데 지난해보다 늘리겠다고 한 기업은 53.8%, 비슷하게 하겠다고 한 기업은 35.9%, 줄이겠다는 기업은 10.3%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정부나 국회가 그 신규 채용을 늘리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기업 규제 완화, 그다음에 신산업 성장 동력 육성 지원, 고용 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규제 완화, 그 웬만한 규제는 다 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요. 같은 구호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바꾸면 사람을 더 뽑겠다는 건지 기업들 얘기도 한번 듣고 싶네요. 지금까지 아주경제의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최근 들어서 운전자 보험 가입하세요 하는 광고가 TV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운전자들이 모두 자동차 보험을 드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자꾸 운전자 보험 가입하라고 하지? 그거랑 그건 다른 건가? 그래서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대관절 뭐가 다른 건지 서민들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해주시는 경제공부 도우미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자동차 보험 네, 우리 다 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책임보험이라고 하죠. 네. 자동차를 사게 돼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누구를 위한 보험이냐면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야. 상대방을 위한 보험.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내 가지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상대방의 물건, 뭐 자동차가 피해를 입었을 때 물어줘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돈이 없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못 물어드리겠습니다 하면 피해자는 어디 가서 그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끔 해가지고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내용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책임보험 혹은 의무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의무예요. 그래서 대인배상에 대해서 사람이 다쳤을 때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은 가입하세요라고 하는 게 의무고, 보통 우리가 자차보험 혹은 네. 종합보험이라고 부르면서 맞아요.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좀 비싼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선택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인배상은 아까 1억 5천이 한도라고 했는데 치료비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뭐 위자료나 이런 거 포함하면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으로 보상을 해주고, 대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천만 원이 최소 가입 금액이긴 한데 요즘에는 선택에 따라서 뭐 1억을 하는 분도 있고 2억을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외제차 비싼 것들도 요즘에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뭐 10억까지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보험료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뭐 5억이나 6억이나 별 차이가 안 나서 보통 요즘에 10억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상해라든가 뭐 자손 아니면 무보험차 상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게 종합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같은 차라고 해도 네.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왜 나는 거죠? 이게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사고 내면은 보험료가 비싸지고 네. 안 내면 싸지고라고 알고 계신데 그거는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산출하는 요인 중에 한 가지고요. 여러 가지에 따라서 네. 결정이 돼요. 일단은 몇 살이냐, 그리고 성별, 운전자 범위, 그러니까 뭐 20살 이하가 운전하냐 아니면 30세 이하가 운전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특약 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이를 따집니까? 네, 이거 따집니다. 뭐 장유 유서 이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네. 그 나이대별로 운전을 했을 때 사고가 나는 위험률이 다르더라. 사고 습관. 그렇죠. 네, 그 네, 통계에 네. 따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여기에 남녀를 왜 따져요? 이건 이제 통계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뭐 차별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보험 가입 경력, 과거에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과 그다음에 교통법규 를 얼마나 위반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입자 특성 요율이라는 게 있고, 또 자동차도 어떤 자동차는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수리비가 크게 나오는 그쵸. 그런 자동차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좀 사고가 나더라도 바깥만 살짝 긁히고 부품은 잘 안 네. 가는 그런 자동차가 있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제 특별 요율이라는 게 있고요. 또 사고 관련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가 사고를 많이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여기 이제 사고 발생 시점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는 할인 할증 등급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동차 가입할 때 증서에 보면 네. 뭐 11Z, 15Z 뭐 이렇게 써 있는 요 부분이 이제 그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직전 3년 동안 사고가 있냐 없냐, 그리고 사고가 있었다면 몇 건이냐 이걸 따져가지고 또 보험료에 이제 할증을 부과하는데, 이게 이제 사고 건수별 특성 요율, 요 5가지 정도가 내 자동차 보험 한 해 동안의 자동차 보험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할증될까봐 네. 가벼운 사고가 났을 때는 아유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시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보험사로 처리를 하는 게 나을 때도 있고 네.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아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웬만한 사고에 있어서는 그냥 보험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일단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다쳤다 그럼 무조건 보험 처리하시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사람이 다쳤냐 아니면 사람은 안 다치고 물건만 상했냐. 그런데 물건이 상했을 때는 할증 금액이라는 걸 넘냐 안 넘냐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네. 사람이 다치게 되면 병원에 가면 무조건 이 상해 급수에 따라서 1점에서 4점이 마이너스 돼요. 근데 점수가 1점이 마이너스면 1등급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할증되는 거고요. 이렇게 할증이 일단 됐으니까 무사고 할인도 없어지는 거죠. 3년 동안. 앞으로 3년 동안 할인을 받을 수도 없고 지금 당장에 할증되고. 그런데 사람 다치면 그러면 보험료 할증되니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내 돈으로 물어주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사람이 다쳤을 때 현장에서 물어주더라도 이분이 나중에서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치료비가 나갈 수 있으니 사람 다쳤다 그러면 조금 다치더라도 그냥 보험 처리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건이 대물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증 기준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얼마까지는 할증을 안 하고 얼마 초과하게 되면 할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준 금액을 넘지 않게 되면 당장에 할증은 안 됩니다. 근데 점수가 0.5점 마이너스가 돼요. 이건 1점이 마이너스 될 때부터 할증이 되는데 0.5점이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만 다음번에 한번 사고가 더 나면 그때는 할증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왜 웬만하면은 보험 처리를 하라고 말씀드리냐. 만약에 요번에 사고가 오늘 냈어요. 제가 아침에 오다가.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면 된다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처리를 했는데 네. 올해 말쯤 가가지고 사고가 한 번 더 났네요. 근데 이거는 보험 처리를 안 하고는 못 베길 정도의 사고가 크게 났다. 네. 라고 한다면 어차피 그때 보험 처리를 하고 그럼 할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번에 보험 처리 안 한 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 가서 그분한테 다시 가가지고 제가 그 돈을 드렸던 거 보험 처리 다시 할 테니 이럴 수 저기 없으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면 안 3년 되겠죠. 동안 사고가 안 난다는 전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앞일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상황에서는 그냥 보험 처리를 하는 게 맞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그 마찬가지로 무사고, 안전운전 이것도 경력으로 인정이 되면은 이거는 보험료를 좀 깎아주는 요인이 되겠네요. 네, 태어나서 내가 운전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이제 보험에 가입돼서 혹은 뭐 군대 있을 때 운전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 경력이 있다. 3년 이상 있으면은 여기 할인을 해줘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할인은 아니고 할증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100이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처음 운전대를 잡게 되면 이분은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아 해가지고 최대 50%까지 할증을 해버립니다. 그래요? 그 할증률이 3년이 지나가면 점차 떨어져가지고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력은 사람이 한번 일단 운전대를 잡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과거에 뭐 운전병으로서 경력이 있다, 혹은 내가 회사에서 법인 차량을 모은 이력이 있다, 아니면 해외에서 운전면을 따서 운전한 경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되면 과거에 그러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해외에서 3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 한국 와가지고 처음 운전면허 따가지고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저는 3년 동안 할증된 보험료를 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해외에서 운전한 적이 있네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3년 동안 할증돼서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진짜요? 네, 이게 자동차 보험 관합 이 환급 시스템인데요. 자동차 보험료 관합 시스템 들어가셔가지고 혹시 그런 이력이 있으시면 거기에 입력을 하시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력을 싹 조회해가지고 알아서 찾아줍니다. 이것만큼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관합 조회 시스템이요. 네, 자동차 보험료 관합 환급 시스템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거에 혹시 운전 이력이 있는데 몰랐었다라고 한다면은 입력을 하시면 되죠. 그래요. 지금 호박 06 하나님이 이런 의견 주셨는데 네. 20년 이상 가입했다가 3년만 미가입 상태가 되면 그간의 없어져요. 할인율이 완전히 없어져서 제로가 됩니다. 이거 완전 횡포 아닙니까? 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로서 의견 어때요? 이게 뭐냐면 할인 할증 등급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사고를 많이 내면 할증 등급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점수가 낮아지고 사고를 안 내면은 점수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자동차 보험을 주피보험자로 가입했을 때만 유지가 되는 이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만약에 집에서 한 대 몰고 있는데 네. 나와 내 배우자가 몰고 있다. 그럼 주피보험자는 한 명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로 해놓고 그다음에
뭐 부부 한정 혹은 가족 한정 아니면 기명 1인 해가지고 뭐 홍길동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피보험자지만 저에게 딸려있는 이 식구들은 보험가입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3년이 지나가게 되면 아무리 안전운전 3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이력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모두 안전운전 이력이 많으신 분들은 좀 번갈아 가면서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 반대로 네. 이 말인즉슨 뭐냐. 우리 남편은 맨날 어디 가가지고 사고만 내고 가서 긁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싸. 이런 분들은 그분을 빼고 3년 동안 보험 가입을 안 하면 이분이 다시 어떻게 보면 세탁이 되는 거죠. 새 출발하시는 건가요? 새 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3년 후에는 11Z 등급인 보통 등급으로 올라오니까 네. 혹시나 사고를 많이 내가지고 내 등급을 보니 비싼 등급이다. 이러신 분들은 내 이름으로 보험 가입하지 마시고 3년 동안은 얹혀 가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네. 사고는 당하든 내든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사고 그렇죠. 내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매년 자동차 보험료 다시 낼 때마다 네. 자손? 자상? 이런 얘기 우리 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뭐가 더 나은 겁니까? 이게 용어가 생소한데 뭐가 더 낫냐고 말씀해 주시니까 좋은 게 비싸긴 해요. 그러니까 비싼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자상이 좋습니다. 자상이 뭐예요? 외우기 쉽게 자상한 사람이 좋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 자상한 게 좋아. 그래서 자상을 가입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동차 상해 특약이라는 거의 줄임말이에요. 이거는 뭐가 왜 자동차 이건 내가 다쳤을 때 그러니까 사고를 내면 나도 다치잖아요. 네. 내 차 안에 있었지만 나를 다쳤을 때 나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냐. 내가 100% 잘못했는데 이럴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는 특약이 자손 혹은 자상인데 자손은 뭐냐 하면 내 과실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전벨트를 맸는지 안 맸는지 아니면 향후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이걸 보상해 주는지 안 했는지 이걸 따지게 되는데 자상이 왜 좋냐 하면 내 과실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사고를 냈지만 그래서 뭐 잘못하긴 했으나 나도 치료는 좀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다 보상을 해주고요. 또 일을 못하게 됐을 경우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내가 뭐 출근을 못하거나 어떤 수익 활동을 못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법에서 정한 그 휴업 손해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지급을 해주고 뭐 쌍방 사고일 때는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100% 일단 선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자상을 가입해 두시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김현수 소장님이 자상한 자상이 낫다고 하셨어요. 이게 아재 개그는 안 되지만 자상한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네. 이게 자동차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최근에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내가 자동차 보험에 들었어요. 예. 운전을 하니까 들었겠죠?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운전자 보험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이죠, 그건. 자동차 보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운전자 보험은 뭐냐면 운전자인 나를 보호해 주는 보험입니다.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에요. 가입 안 하셔도 그만인데 어떤 상황을 가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고를 냈을 때는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상의 책임은 이분한테 내 자동차 보험에서 다 해주는데 형사상의 책임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셨으니까 벌금도 내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저분하고 민사합의 외에 형사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형사합의 안 하시면 우리 소위 말하는 빨간 줄 전과가 생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형사합의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통사고 특례법상 우리 흔히 얘기하는 12대 중과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위반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면 벌금도 내야 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니까 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합의할 때 들어가는 합의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그러니까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줘야 될 형사 합의금, 네. 요 세 가지를 지원해 주는 게 운전자 보험 특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입해 두시면 사실은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을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으로 다 면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운전자 보험이 뭔지 모르고 가입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운전자 보험은 차에 타고 있을 때도 보상해 주지만 차에 안 타고 있을 때도 보상해 줍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져도 보상해 줍니다. 이런 보험들이 있어요. 네, 왜 그래요? 언뜻 들어보면 좋은 것 같지만 네. 그만큼 보험료 더 내는 겁니다. 아, 불필요하게 나는 운전자 보험만 가입하면 되는데 이게 그거 가지고는 보험료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거의 끼어 팔기 느낌으로 불필요한 특약들을 얹어가지고
한 5천 원이면 될 걸 10,000원, 2만 원에 판매하는 보험들이 많다는 거죠. 운전자 보험인데 운전 안 해도 보장하는 요상한 보험이 판매되기도 한다. 네. 그러니까 특약을 끼워 판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운전자 보험을 많이 판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과거에 민식이법이 시행됐죠. 그러면서 사실은 보험사에 공포 마케팅을 한 게 있어요.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뭐냐 하면 벌금이 상향됐습니다. 기존의 벌금은 최대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요게 바뀌었죠. 이제 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했을 때는 최대 벌금이 3천만 원까지로 기존보다 1,000만 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보험은 2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사고가 크게 났을 때 당신은 2천만 원까지만 보상받고 1,000만 원을 보상 못 받습니다. 그러니 운전자 보험이 더 필요합니다라는 마케팅을 아주 대대적으로 펼쳤던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혹시나 해서 가입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 스쿨존에서 천천히 가시면 사고가 안 날 거예요. 네. 네. 사실은 이제 그 법에 대해서도 뭐 말이 맞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그 큰 법의 목적이 스쿨존에서 사고 내지 않도록 정말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하면 피해가는 게 상책이죠. 천천히 가시면 대부분의 맞습니다. 사고는 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해야겠고 아이들이 귀에서 난리인 그렇죠. 시대 아니에요. 네. 자, 아까 운전도 안 하는 분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거나 운전하는 중 아닌데 보장해드려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도 반드시 가입자들을 살짝 혼동시키는 트릭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기억해 두실 건 운전자 보험이란 벌금,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형사합의금 요 세 가지다. 이걸 얘기하는 게 운전자 보험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요 세 가지만 가입하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중복 가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A 보험사에 가입하시고 뭐 B 보험사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더라도 보험금 중복 지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벌금을 1,000만 원 냈는데 운전자 보험 두 군데서 가입했다, 500씩 이렇게 나눠서 줍니다. 그러니까 중복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나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나 몇만 원씩 내고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불필요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험사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불필요 특약은 전화해서 계약을 변경한다라는 요청을 하시면은 그런 것들을 삭제하시고 조금 싸게 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은 여러 개 가입하셔도 보험금이 중복 지급이 안 된다. 이거 별표 쳐오셨는데 네. 여기까지 강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육하나 사사님, 법인 회사차를 20년째 운전하고 있는데 할인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는 건가요? 하셨는데 혹시 본인이 이런 경력이 있다는 걸 보험사에다 고지를 안 해주신 건 아닐까요? 이 부분은 김현우 소장님한테 다음 주에 한번 물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136 다시 번호를 좀 볼게요. 1362님, 현직 손해사정사 하시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면책이 아니라 배상입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의견, 요거는 김현우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성연중, 김한선님, 매번 맞이하는 월요일인데 왜 적응을 못하고 늘 월요병을 겪을까요? 저는 생활의 달인에 출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부장님 화나게 하기 편. 제가 뭘 해도 뭘 하지 않아도 화를 내시는 부장님이 너무 무서워요. 신데렐라처럼 구박은 그만 받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부장님이 화내기 생활의 달인이라는 생각은 왜 못하시는 거예요? 부장님이 달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오늘은 대기업들의 주식 소유 현황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님 모셔서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기업, 재벌그룹, 지배구조 문제 이거는 한 30-40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 같은데 네네. 코로나 위기 이후에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대상 기업, 그러니까 독점 규제 대상 기업들 이제 주식 소유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그걸 보면 이제 내부 지분율이라고 이 총수일가 지분을 포함해서 이제 계열사 주식이나 이 자사주 같은 걸 다 포함한 그런 지분율인데 그 지분율은 1년 사이에 올라갔어요. 1% 정도.
근데 이제 총수 일가 지분율이나 총수 지분율은 이게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이 더 그 총수 일가 지분율은 더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열사 지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그룹 전체를 이제 지배하는 이 경향은 더 확대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거는 이제 지배 구조가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본인이 주식을 사서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네네. 건너서 순환하는 구조로 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네. 실질적으로 오너라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계열사 내부 거래, 사익 편취 문제가 유독 자주 거론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저 최근에 특히 이제 올해 이제 그 내부 거래나 사익 편취 문제가 더 문제시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사익 편취 대상 기업 자체가 올해 그 좀 대폭 늘어난 그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도 이제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이제 양상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총수 있는 60개 기업 집단 그 전체 이제 회사 수가 이제 2,4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사익 편취 대상 그 기업은 256개로 알려져 있어요. 네. 지난해보다 한 55개 정도 더 늘어났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이 규제 기준에 그 살짝 못 미치는 바로 아래 단계 이제 회사들인데, 이것도 이제 지난해보다는 한 56개 정도 늘어서 444개 회사로 이제 집계됐는데요. 올해 초에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각지대 회사가 올 연말이면은 이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포함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256개 그 회사에서 올 연말이면은 700여 개 회사로 대폭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저는 요즘에 하는 고민이 그 전통적인 굴뚝 산업에 종사했던 대기업들 말고요. 네네. IT 공룡들, 이른바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힘이 네. 기존의 제조업 대기업을 넘어섰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미지는 여전히 스타트업 이미지를 어느 정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규제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데 예컨대 쿠팡, 카카오 이런 회사들 요즘에 악당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네. 독점 기업 규제에 해당하는 문제는 없나 이거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 기업들이 이제 뭐 신생 기업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공시 대상 기업 중에서 이렇게 뭐 숫자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 적은 숫자이지만 굉장히 지금 그 문제시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IT 주력 그 집단의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됐습니다. 이 그 IT 주력 집단에서 이제 총수 2세의 그 지분 보유 사례도 점차 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익 편취 대상 기업이나 이 사각지대 회사 수도 그 상당수 보유한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제 그 IT 대기업 계열사 중에서 이 사익 편취 대상 기업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이제 6개로 확대됐는데 이게 뭐 숫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이제 사각지대 회사를 보면은 이게 지금 21개로 집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올 연말에 이제 연말로 보면은 지금 6개 회사가 올 연말에 이제 27개 회사로 이제 대폭 늘어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빅테크들이 기존의 대기업 못지않게 힘을 발휘하고 있다. 네. 우리의 관심과 감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뻔히 나올 수 있는 다음 순서가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거든요. 네네.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다 홍역을 한번 겪고 지나갔어요. 네. 근데 IT 대기업들은 이 경영권 물려주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네, 뭐 사실은 거의 뭐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일부 이제 IT 대기업들 같으면은 그 총수 일가가 100% 이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실상 가족 회사 이걸 통해서 그 이제 기업의 어떤 지분율을 좀 늘리면서 지분 승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외 계열사를 통해서 그 국내 계열사 출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총수 2세가 직접 계열사 지분을 획득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증가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IT 대기업들도 뭐 기존 재벌처럼 똑같이 이제 2세 그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계속 뭐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비슷하네요. 사실 방식이 해외를 찍고 들어온다. 뭐 네. 이런 게 좀 다를 뿐인데 해외 계열사를 통해 지배를 한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이게 좀 지금
그 좀 점점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그 해외 계열사는 지금 국내 계열사하고는 다르게 내부 거래 규제나 이제 사익 편취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수의 뭐 지분율 제한이나 이런 그 규정들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계열사를 통해서 그 그룹 지배를 하게 되면은 현재 공정위 그 체계로는 좀 굉장히 그 취약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오래전부터 좀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네. 미국의 이제 로봇 제조 회사의 지분을 80%를 인수를 했는데 그 중에 20%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직접 사재를 털어서 인수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미래의 그 현대차 산업 재편과 관련해서 이렇게 로봇 그 비중을 올릴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배 구조와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해외 계열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해외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 사업에서는 뭐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걸 좀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전혀 이제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물론 가정을 전제로 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IT 관련해서도 약간 그동안은 좀 너그러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신성장 동력이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잠식하고 있는 건지 혹시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성장도 독려를 하되 감시하면서 지켜볼 필요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 가볼까요? 서상영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증시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그 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수는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버행 이슈로 그러니까 이제 상장 이후에 1개월 동안 못 팔게 돼 있던 물량들이 오늘부터 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은행 업종이 전반적으로 한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섬유의복, 그다음에 증권, 의약품 뭐 이런 것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화학,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종 중심으로 해서 화학이라든지 전기가스, 비금속 광물 등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업종 차별화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부터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거냐, 입장이 어떨 거냐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오후장은 이후의 스케줄에 눈치를 보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어가게 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미국이 휴장인데 시간 외로 지금 거래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보통 한 0.2% 정도 내외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등락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대체적으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세로 전환을 하게 된다라면 시장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관망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네, 집 나간 외국인들의 귀환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도형 님이 문자 주셨네요. 제 이름이랑 같아서 김도형 기자님 나오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루를 26시간으로 만들어서 발전소 3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전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자, 4689님, 1년 6개월. 정말 개인 사업자는 버겁습니다. 사업장 2개 운영하니까 더 힘듭니다. 버팀목 자금 등 있기는 하지만 늘 시차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요. 자영업자분들 힘드시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고 8일 날 또 시위가 있다고 들었는데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한 이 위드 코로나 방역 대책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저희 내일 오겠습니다. 녹용 세트 2614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